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인생 72년을 통틀어 가장 아프고 가장 후회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값진 교훈을 얻은 이야기니까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제 아내는 70이고요. 평생을 사업에 매진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이고 휴일이고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자. 그 마음 하나로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키웠어요. 처음엔 직원 5명짜리 작은 제조업체였는데 나중엔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로 성장했죠. 아내도 저 못지않게 고생했습니다. 새벽에 김밥을 싸서 공장 직원들 아침 식사를 챙기고 밤늦게까지 회계 장부를 정리했어요. 손톱 밑까지 기름때가 끼도록 일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아들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저희 부부의 공통된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모은 재산이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이 넘었습니다. 강남에 빌딩 2채, 분당에 상가 3동,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까지. 현금도 상당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또래 중에서는 꽤 성공한 축에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희를 보며 자랐어요. 물론 어렸을 땐 아빠가 집에 없다고 삐치기도 했지만 크면서는 이해해 주더라고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결혼도 잘했어요. 며느리는 교사 출신에 집안도 반듯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 하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손주들도 2이나 생겼고요. 딸아이 하나, 아들 하나.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뛰어놀곤 했어요. 그럴 때면 평생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래서 사는구나. 이래서 그동안 힘든 걸 참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다는 걸. 그 일은 작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이요. 아버지, 시간 좀 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에 앉은 아들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손을 비비작거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은 내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이제 집이 필요합니다. 집, 너희 집이 있잖아. 네, 있긴 한데 아이들도 크고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이나 분당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감이 왔어요. 결국 돈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들 월급이 적지 않은데 왜 집을 못 살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냐? 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희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려면 최소 20억은 있어야 하는데. 20억.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아들의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조금만 미리 물려주시면 저희가 든든히 살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리 물려달라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 아들에게 줄 재산이긴 하지만 아직 저도 72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을 넘기라니.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일에만 매달려서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집값이 20억 정도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는 거야?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남에 있는 빌딩, 그거 하나만 저에게 넘겨주시면. 강남 빌딩. 시가로 30억은 좋게 나가는 부동산이었어요. 월 임대료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나오는 효자 건물이죠.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집 한 채 정도야 그렇다 치지만
30억짜리 빌딩을 달라니. 그런데 그때 아들이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가장이고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아버지께 의존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아내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아들이 빌딩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 빌딩을? 집 한 채가 아니라 30억짜리 빌딩 말이야. 그걸로 집도 사고 생활도 하겠다고. 아내도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언젠가는 다 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여보,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도 아니고 결국 아들이 물려받을 건데 뭘. 아들이 젊을 때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30억이라는 돈이 작은 액수가 아니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왔어요. 이번엔 손주들까지 함께였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와서 안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남편이 무례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어요. 무슨 무례해.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학군이 그리 좋지 않아서요. 아이들이 점점 크는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고생해서 모으신 재산인데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해요. 정말 진심 어린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때 아들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연세도 있으시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상속세 문제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생각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상속세까지 고려해서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증여 계약을 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잘 봉양한다는 조건을 넣어야겠어. 사실 이건 제가 아는 변호사 형님의 조언이었어요. 재산을 넘겨줄 때는 반드시 부양 의무를 명시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아버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고요. 그날 우리는 정말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며느리는 설거지까지 도와줬죠.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말이에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증여받는 자는 증여자 부부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며 정성스럽게 부양할 의무를 진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증여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흔쾌히 서명했어요. 아버지, 이런 조건까지 넣으실 필요 있었나요?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 너희들에게도 좋은 일이야. 맞습니다. 아버님 오히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강남의 30억짜리 빌딩이 아들 명의로 넘어갔어요. 등기소에서 서류 처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래, 잘해라. 그 빌딩으로 좋은 집도 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네. 아버지,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 가족이 분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40평대 아파트에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놨고요. 주말마다 손주들이 저희 집에 와서 뛰어놀았어요. 며느리는 맛있는 음식을 해와서 함께 먹곤 했죠. 어머님,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 며느리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역시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아들도 매주 안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만 잘 지내면 돼. 당연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학원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있어요.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보람이 있었죠. 내가 잘한 일이구나. 자식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주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한 주 걸러 한 주.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요즘 아이들이 학원이 많아서요. 주말에도 수업이 있거든요. 며느리의 설명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이해했죠. 전화도 점점 뜸해졌어요. 매주 하던 안부 전화가 격주로.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아들아,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아,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뭔가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아팠어요.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가슴이 너무 아파. 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 협심증 증상이 있으시네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요즘 아내가 자주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별일 아니야 라고만 했는데. 여보, 혹시 아들 때문에 속상해?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응급실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셔. 너무 아프셔서. 네. 어머니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협심증 증상이래. 지금 검사 중이야. 아, 그러세요? 많이 심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뭔가 예전과 달랐어요. 걱정하는 것 같긴 한데 어딘지 의무적인 느낌이랄까? 병원에 올 수 있겠냐? 아, 지금요? 죄송한데 오늘 아이들이 학원에서 늦게 끝나서 데리러 가야 해서요. 내일 병원에 문 안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학원 데리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큰 걸 준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속으론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서 또 나가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벌써 가야 해? 네, 회사에서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바쁘다는 듯이 허둥지둥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더 확실해졌어요. 뭔가 변했다는 걸. 명절 때도 그랬어요. 예전엔 며느리가 제사 음식까지 직접 준비해서 왔는데 이번엔 그냥 과일 한 상자만 사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 음식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괜찮다. 며느리야, 우리가 하면 되지. 하지만 속으론 섭섭했어요. 빌딩을 줄 때만 해도 그렇게 감사하더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저희가 아들 집에 갑작스럽게 방문했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아빠, 엄마야.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어떻게? 손주들 보고 싶어서 왔어. 괜찮지?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오면 손주들이 뛰어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안겼는데 이번엔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아,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이라서. 그때 방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아, 아버지,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듯이. 아이들 얼굴이나 보자. 제가 손주들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막아섰어요. 아, 아버님 정말 시험 공부 중이라서 집중해야 해서요. 잠깐만 보는 건데 다음에 오실 때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우리가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다음에라니. 그때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들 방에서가 아니라 거실 TV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나? 며느리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는 부랴부랴 TV를 껐어요. 아이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고 있구나.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차라도 드릴까요? 그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 같은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빌딩 관리는 잘 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은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섰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은 해줬지만 예전처럼 천천히 가세요. 또 오세요. 같은 말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30억을 줬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너무 큰 걸 준 게.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아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마다 뒤척이더니 한숨을 쉬곤 했죠.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빌딩을 줄 때 조건을 더 까다롭게 달 걸 그랬나? 저도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넘겨준 재산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에 사는 지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김 사장, 아들이 요즘 골프를 치러 다닌다면서? 골프요? 응,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봤다고 하던데? 꽤 비싼 클럽도 새로 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그럼 우리한테 바쁘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며느리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데? 최신형 외제차도 샀다고 하고. 점점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아들 부부가 빌딩 임대료로 꽤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아이들 때문에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요즘 골프 치러 다닌다면서?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 그게 가끔요. 가끔? 매주 간다면서? 아,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골프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바쁘다고 했어?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그 다음 주,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아들 집 앞에서 기다렸죠. 오전 9시쯤 아들이 골프백을 들고 나왔어요. 말끔한 골프 복장에 새 골프화까지 신고서요. 정말이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뭐 했어? 아, 그냥 집에 있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도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로? 네, 왜요? 아니야, 그냥.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30억을 줬는데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다니.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어요. 폐렴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아들아, 어머니가 입원하셨어. 폐렴이래. 네. 어머니가요? 이번엔 정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지금 병원에 계셔. 올 수 있겠냐? 네. 바로 갈게요. 1시간 후에 아들이 왔어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내 손을 잡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고마워. 그때만큼은 예전의 아들 같았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안 왔냐? 아, 아이들이 학원이 있어서요. 또 학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했는데 학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들이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이만 내일 또 올게요. 그래, 가라.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30분, 나중엔 15분,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드디어 병문안에 왔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명품 핸드백에 비싼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서는 마치 의무적으로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님,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그리고는 10분도 안 되어서 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가야 해?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구나. 30억을 줬는데 시어머니가 입원했는데도 10분밖에 머물지 않다니. 아내가 퇴원한 후 저희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뭘 어떻게 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집으로 오라고 했죠. 며칠 후 아들이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어딘지 경계하는 것 같았죠. 아들아, 솔직히 말해라. 요즘 우리를 피하고 있는 거 맞지?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우리한테는 바쁘다고 하고 어머니가 입원했는데도 며느리는 10분 만에 가버리고.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그게 뭐야? 30억을 받아놓고는 이제 우리가 짐이야? 그때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30억을 받아놓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다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도 너무하시잖아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피했다고 그러세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거짓말하고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오고. 저희도 바쁘거든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바빠서 골프는 칠 시간이 있고. 그러자 아들이 잠깐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말했죠. 골프가 뭐가 나빠요? 저도 스트레스 풀 권리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30억 받아놓고 무슨 스트레스야? 아버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억이 그거라니? 야, 이 자식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도 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40입니다. 어른이라고요. 그때 아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과 제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들이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너무 몰아세우세요. 몰아세운다고? 내가 한 일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네, 그럼 계약서에 써 있는 부양 의무는 뭐야?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그건 뭐야? 30억 받을 때는 당연하다고 했으면서 저희가 부양을 안 한다고 했나요? 안 했잖아.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돈이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요? 그래, 마음. 30억을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솔직히 말해?
저희도 이제 독립적인 가정이거든요. 매번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눈치? 누가 언제 너희한테 눈치를 보라고 했어? 매번 연락하고 방문하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네,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다고요. 그때 아내가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들아,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부담을 줬니? 어머니, 30억을 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가 부담이야?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제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30억을 왜 줬는지 알아? 너희들이 잘 살라고 준 거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라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자유롭게 부모 모시는 게 자유롭지 못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죠.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파악한 듯했어요. 저희가 다 울상이고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전처럼 어머님, 아버님 같은 인사도 없었죠. 우리가 이야기 중이야. 제가 대답했는데 며느리가 아들 옆에 딱 붙어 서더라고요. 마치 아들을 보호하려는 듯이요. 무슨 이야기요? 부양 의무에 대한 이야기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부양 의무요? 그래, 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잖아. 그때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뭘 솔직히 말해? 저희도 이제 생활이 있으니까 두 분 생활비는 알아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제 말은 저희가 매번 두 분 챙겨드리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30억을 받아놓고 생활비를 알아서 쓰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너희가 언제 우리 생활비를 댔어? 그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 생활비를 댄 적도 없으면서 벌써 부담스럽다니. 그리고 며느리가 말을 더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이 이 집에 계속 계시면 저희가 너무 불편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불편하다고? 네, 아이들도 크고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거든요. 30억을 받아놓고 이제는 집에서까지 나가라는 거였어요. 아내가 며느리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야,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어머님, 법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저희 집이라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30억을 받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버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저희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때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야, 오빠. 이런 건 확실히 해야 해. 계속 애매하게 넘어가면 안 돼. 며느리가 아들까지 제압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중년이고 아이들도 예민한 나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면 솔직히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아이들 친구들도 못 부르겠고 저희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곳이라니? 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요. 요즘 시니어 타운도 많잖아요. 시니어 타운? 30억짜리 집에서 쫓겨나서 시니어 타운으로 가라고? 아내가 그만 주저앉았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니? 30억을 줬는데 어머님, 그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사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별개 문제라니. 30억을 주면서 부양 조건을 명시했는데 별개 문제라고? 그때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내 아내 말이 맞다는 거야? 그게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 30억 받을 때는 고민 없이 받았으면서. 그러자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돈을 달라고 했나요? 아버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억을 주고도 이런 소리를 듣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지.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좋아, 나가마. 그리고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아들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냐?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답이었죠. 알았어. 그럼 우리는 짐 싸서 나가겠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부모 역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사람 마음이란 게 돈을 받으면 변하나 봐. 일주일 후, 저희는 허름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은 다 아들에게 줬고 저희에게 남은 건 얼마 안 되는 예금뿐이었어요. 그 오피스텔에서 아내가 매일 밤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당하려고 평생을 일했나요? 괜찮을 거야.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지만 속으론 저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증여 계약서에 분명히 써있던 조건 말이에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는 무효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증여 취소가 가능할까요? 왜? 무슨 일이야? 아들이 부양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어요. 그래? 증여 계약서를 가져와봐. 한번 검토해보자.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거 보니까 가능해. 부양 조건을 명확히 위반했으니까. 증여 취소 사유가 성립해. 정말요? 그래. 다만 법정 소송을 해야 해. 그럴 각오가 있어? 그 순간 망설여졌어요. 내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하지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들인데 30억을 주고도 집에서 쫓아낸 아들이 무슨 아들이에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증여 취소 소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고소하신다고요?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네, 부양 의무 위반으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어요. 아들 측에서는 부양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골프 치러 다닌 기록,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나가라고 한 말들까지. 재판이 진행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에는 저희 부부와 아들, 며느리가 모두 앉아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이 된 기분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측은 원고 부부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양 의무를 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피고들은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원고 부부를 집에서 내보내고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원고 중 한 명이 입원했을 때도 최소한의 간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증여 계약의 부양 조건 위반을 인정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피고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재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에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는 저희 집이라며 저희를 내쫓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30억을 받고도 우리를 내쫓았는데. 그때 며느리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를 꼬드긴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빌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들도 계속 빌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어디 가서 살겠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손주들인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면 아내도 손주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여보, 그래도 우리 손주들인데.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 이번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 봤잖아.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을. 그날 밤 저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내 아들을 법정에 세워서 이겼다는 게 과연 승리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저희를 보며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쫓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데.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아들아,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정말로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그럼 왜 그랬어? 30억을 받고도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솔직히 돈을 받고 나니까 오만해졌어요. 이제 저희도 부자가 됐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말에 휘둘린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핑계고 결국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며느리도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시부모님이 짐스럽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요. 뭐가 소중한데? 가족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복수는 완성됐어요. 법적으로도 이겼고 재산도 다시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손주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너무 울어요. 엄마도 계속 울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지막 상의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여보, 이번 일로 저들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리고 손주들이 나도 손주들이 걱정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대신 이번엔 조건을 확실히 하고. 다음 날 저는 아들 가족을 불렀어요.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무슨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첫째,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내쫓으려 하지 마라. 네, 둘째,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라. 이번엔 정말 지켜야 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만약 또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다시는 용서 안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일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상처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식인 건 변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라.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은 때를 잊지 않겠어요. 그날 손주들이 저희에게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아내가 손주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너희들 사랑해.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이 가족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단단히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 가족이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진심으로 저희를 모시려고 노력해요. 아마 이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건을 명확히 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에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커뮤니티 탭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